한국의 군대는 모랄이 살아있고 그럼. 나름 그동안 질 관리를 잘 해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취약한 것은 정세를 보는 시각, 전략적 운용 이 점에서 준비 안 된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서 국가를 끌고 가기 때문에 취약한 데다 한국을 방치하고 있다. 몇 년 앞을 못 보고 국가 지도자가 결심을 하니까 북중러, 한미일 선명한 대결 구도로 나눠버려서 약간 스탠스만 그중 멤버가 하나 바꾸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맞죠.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네, 진짜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안보 정책과 이 보수의 안보 정책을 나름대로, 왜냐면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근데 그 스스로 말을 자제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또는 연구가 조금 부족해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안보에 민주당은 빨갱이야. 민주당 빨갱이론, 사드 반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포성 선전이었거든요. 여기에 당한 거야. 근데 가만히 그 다음 단계로 이 보수와 진보의 안보 정책으로 들어와서 보면 저는 딱 식별되는 게 진보의 안보 정책은 현재의 위협과 미래의, 나는 그 말을 미래의 불특정 위협이라고 하는데 이 불특정 위협까지 고려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안보의 핵심입니다. 근데 보수의 안보는 현재의 위협에 중점을. 그러면서 방북, 멸국, 그런 현재 위협을 중시하면서 여기에 중점을 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 논리로다가 민주당 안보가 유리했다는 측면에서 야 국방비를 민주당 때 실제 많이 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수치적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재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예. 노무현 정부 때 7, 8%까지 방위력 개선비를 쓴 걸로 8.4%씩 증가시켰어요. 그게 바로 전작권 전환이 하면서 킬체인 구축, 그 군사위성 사업을 시작하니까 많이 들어가.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많이 들어갔어. 왜? 그때 지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삼축재개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에 늘어난 것들은 바로 현재 위협과 미래의 위협인데 이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갖고 준비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안보 정책에 선명성이 있어요. 선명성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대중 정부 때 우리 소위 말하는 KMD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소련식으로 갈까 미국의 MD 체계를 갈까 아무도 결정을 못한 거야. 김대중 정부가 우리는 우리식대로다가 KMD 한국식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간다. 이 의미는 뭐냐?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방위력 산업이 현재의 모습까지 왔다. 왜? 우리 한국판 사드를 만들어야 되고 한국판 패트리어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바로 현궁이 와갖고 사우디에 3조 원, 4조 원어치를 지금 수출하게 됐고 바로 이제 미국판 사드라는 그 엘셈이 작년도 전투 적합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올해 양산 들어가고 내년에 실전 배치 들어가면 바로 이런 결정이 우리 한국의 방위력 산업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네. 김대중 때 정했어요. 누구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미사일 협정 최소 물론 40년간의 긴 연결이 있었지만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완전히 해서갖고 미사일 협정을 완전히 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 정부의 가장 존경하는 것들이 노무현의 안보관, 안보 정책. 나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가야 될 방향을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안을 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까요? 나는 이건 노무현의 꿈,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생각이에요. 노무현은 우선 제가 한 4가지 측면에서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예요. 그래서 지지자들도 이라크 파병을 전부 다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 나는 결정하기 싫었는데 대통령들 때문에 결정한다. 국익과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노무현은 2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야. 또 하나, 이제 전작권 전환을 결정해요. 전시적장. 여기에는 아예 노무현은 2012년 4월 17일 날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 한 가지를 결정하고 또 하나는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전작권을 전환한다. 그러면 한미연합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한다. 우리는 통상 이게 중요한 파트인데 전작권 전환하면 미국이 보수가 주장하는 게 전작권 전환하면 미국은 다 빠져나갈 것이고 한국 안보가 흔들린다. 그게 아니다. 딱 2가지. 전작권을 12년 4월 17일 날 우리가 받아온다. 또 하나는
한국의 US 코캄, 한국의 미군 사령부를 편성하고 합참과 대등한 조건에서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형성한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해요. 근데 오 교수님 보세요. 지금 이제 일본이 한 5만 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미군이. 네. 근데 한국은 2만 8천 명. 예. 일본과 차이점은 한국은 주로 지상군, 육군들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은 해군군이에요. 해군군. 전력이 훨씬 뛰어나지. 근데 이 주목할 것은 일본이 이번 3월인가 4월에 우리 합참본부와 같은 것들을 최초로 편성을 해요. 자, 일본이 딱 봤을 때, 네. 일본 수상이 딱 봤을 때, 야, 한국에 그동안 미국이 모든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지휘책이 되나, 우리도 그쪽 따라, 일본은 바로 노무현과 같이 일본의 미국 사령부, 일본 자체의 일본 사령 대등한 가운데서 하는데, 자, 노무현은 전작권 전환하면서 이 두 축을 US 코캄과 12년 4월 17일 내거는 거야. 여기에 나는 미래의 우리 2048년을 향한 우리의 꿈이 거기에 배운 또 하나, 세 번째,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어요. 예. 만들지는 않았지. 강정마을에 2007년에 부지를 선정해. 그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대중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뭐냐? 올해 이제 해군의 기동함대가 딱 창설돼갖고 제주 해군기지가 명실상부하게 대한해역을 지키는 그런 기능을 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미래를 위한 투자였는가? 지금 미중 신냉전의 시대에 이 태평양을 보면 쭉 방어선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서해상에 중국의 북방함대가 있거나 얘들이 태평양으로 나가기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미중 신냉전의 핵심이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이렇게 미국 본토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틈새가 바로 대한해역과 사할린과 해서 홋카이도를 넘어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세 길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노무현의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한미 관계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을 그때 이미 20년 전에 정하고 결정했다. 나는 그래서 그걸 노무현의 우리 안보에 대한 꿈 세 번째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노무현이 마지막에 한 게 뭐냐? 362사고예요. 362사. 이게 뭐냐면 핵잠수함 건설선. 2003년 6월 2일 날 장관이 보고했다. 그래서 362. 그래서 핵잠수함 세 척을 물론 1년 만에 무력화됐어. 근데 지금 우리 핵에 대한 북한의 핵에 대한 이런 새로운 정책적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 입장에서 노무현은 20년 전에 벌써 우리의 핵 개발, 핵 잠재력 국가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난 그래서 이 진보의 안보 정책은 현재의 위협은 뭡니까? 전쟁을 예방하면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한 투자. 자, 이라크파가 한미동맹에 중에서 전작권 전환, 미국과 대등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미래의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비한 약간 전략적 포석을 했다. 362사 북한의 핵에 대비한 잠재적인 핵국가로 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벌써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의 안보 정책은 상당히 숙명성이 있고 확실한 방향을 가졌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통상 이상하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민주당이 자기가 안보만 얘기하면 우리는 경제는 자신 있는데 안보는 그래? 보수의 안보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안보 문제 하면 이제 보수들의 전유물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허상을. 예를 들어서 안보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대개 진보적인 사고를 갖는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가 얘기하죠. DJ 정부에서는 국방비 증액률이 매년 6.5%였어요. 노무현 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8.4%에 이릅니다. 그랬던 거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더니 이걸 꼬꾸라뜨려 6%대로 내렸지. 박근혜 정부는 4.2%. 이게 보수 정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수 정부는 무엇으로 안보를 하느냐? 입으로, 말로, 감정으로, 적개심으로, 애국심으로. 그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안보를 정치 이용하는 측면이 너무 강했어요. 제 뜻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평균 4.4% 증액률을 보였습니다. 금년까지. 이게 4%대는 다 보수 정부고 6%, 8%대가 진보 정부예요. 맞아. 이게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해서 안보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 하는 거는 예산의 투입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으로만 적개심에 의존해가지고 자, 그게 얼마나 선동. 허술했던 사례. 이 보수 정부의 네. 안보 실패 사례를 제가 핵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자, 우리 군 출신들이 많이 보수 정부의 핵심을 많이 가지고 예. 우선 전두환 정부 시절로 갑시다. 네. 가장 결정적인 실패가 뭔지 압니까? 전두환은 우리가 잘 나가던 미사일과 핵 문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하여간 준비했던 원자력 분야를 일거에 폐기합니다. 그러게. 자, 1980년 군사반란으로 네. 정당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딱 한 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80km 나가는 백곰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그거를 일거에 미사일 발전시킨 거를 우리 미사일 포기선 발전 개발 포기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LDD에 한 1000여 명 되는 미사일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려. LDD의 연구구 자체를 없애버려.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놨어. 그걸 에너지 연구소로 딱 바꿔버려. 바꾸고. 미사일 기술 개발에 10년의 암흑 시대를 만들어. 이때 북한은 뭐였냐? 북한은 이때 뭐였냐? 바로 80년대 스커드 미사일을 역설계하고 만들기 시작. 90년도 바로 한반도를 다 뒤집어 가시는 1300km 정도, 1000km 정도 나가는 노동 미사일을 90년 초에 개발해요. 우리가 딱 멈추는 시간에 북한은 미사일 개혁을 들어간 거예요. 이 지금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력의 차이는 보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우리 전두환 정부의 안보 정책의 결심 하나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태우 정부. 예. 저는 노태우 정부가 그 표현을 하면 미몽이라고 해요. 헛된 꿈을 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바를는지 몰라. 근데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그때 뭘 했느냐면 노태우 정부 때 이 91년에 핵 포기 선언을 해. 핵 포기 선언.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한반도 핵 제로화 선언을 해버려요. 그나마 미군들 전략 핵 무기 들어가 있던 게 그때 싹 철수해버려요. 이 보수 정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음 김영삼 정부? 네. 94년에 지금도 아마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때 클린턴이 야 초기에 야 제대로 안 되겠다. 북한 애들 말이야 진짜 핵을 만드는 것 같은데 하고 영변에 핵 폭격을 영변 폭격 계획을 딱 세고 우리 김영삼 정부 안 된다. 그다음에 그 회고록에다가 나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의 영변 폭격은 내가 막았다. 만약 물론 지나간 역사지만은 그 당시에 영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봤으면 지금의 이 고통은 없이 하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보수의 안보 정책의 실패는 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해. 아까 지난 시간에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안함 연평도 때 이명박 정부는 아니 위협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면서 앞에서 계속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킬체인 전략, 위성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서북도서 사령부 창설 그냥 북한의 현재 위협에 대비한 걸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나는 그거를 내 식으로다가 2010년에 발표했던 경제적 측면에서의 5.24 조치가 이명박의 안보 측면에서의 5.24 조치로다가 구현돼 버렸다. 이거는 우리 남북 관계의 마지막 출발구를 완전히 봉쇄 측면도 있고 또 안보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10년간 또 공백기를 만들어버렸어. 공백기를.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 북한 핵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개성공단 폐쇄. 그다음에 막 그 현재 전작권 전환도 무슨 날짜를 고정한 걸 갑자기 조건부 전작권 전환. 그 조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죠? 그 조건에 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는 순간에 전작권 전환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이 언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그 대표로다 이렇게 보수의 안보 정책에 대한 했지만은 보수의 안보 정책은 계속 우리 전체적으로 안보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는데 공백기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식별하고 냉정하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안보 정책 자신감을 갖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기조를 지키라는 이유는 우리는 현재 북한의 위협이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은.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 아까 소 박사님 중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안보 우크릿 이 기사에 나온 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
이 부분이 비어있다고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가서 중원을 차지하라 이거죠.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 그 삼국지나 뭐 보면 돼. 중원을 차지하라. 축구할 때도 중원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를 하걸라. 네. 중원이 비어있는데 이거를 왜 옛날식 생각을 가지면서 그 가면 안 돼. 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네. 중원을 아주, 차지해야 네, 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제 선거 공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면 이제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처럼 글줄이나 읽고 이제 전략을 학문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봐도 그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를 이제 아까 역대 정부의 안보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잘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정권들은 통상 선거 시절만 되면 그냥 공포 마케팅, 북한 리스크의 정치화 여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빨갱이로. 온 국민을 그냥 혈압 오르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다 표거든. 그렇죠. 네. 이게 애국이냐고. 내가 안타까운 거지요. 이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안보를, 국방을 이용해 왔어요.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전략적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데 이때 필요한 우리 능력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설계하고 무엇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의 안보, 이거는 우리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강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재래식 전력이 이번에 보면 우리가 세계 5위로다가 딱 최종적으로 됐더라고. 그 영국, 프랑스를 앞선 것 같더라고. 예. 근데 이 우리의 강점, 핵 없어도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